화가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해가 먹고 살만 해요. 그래서 피트 브루헬의 정확한 정체는 종교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풍속화나 원래 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성향,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약간의 개신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지만 안테프로펜이라는 동네는 거의 구교 쪽으로 많이 가까워요. 그러나 하를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더치 저쪽 네덜란드 쪽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격을, 이 사람들은 신교거든요. 굉장히 배격을 했느냐? 배격 안 해요. 왜 배격을 안 하느냐 하면 종교를 같이 받아들여야 더치 같은 나라는 먹고 살만해요. 그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는 아맘리에, 우리 그때 베르메르 그림 보여줬잖아. 델프트가 아주 깊숙한 네덜란드 동네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앙의 알레고리 기억나세요? 자, 시작. 6시에 시작을 한다라는 그 경종을 울리라 그래서 안 그러면 항의를 받을 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 쑥 들어갈게요. 아무튼 그 얘기는 다시 또 이어서 지나. 그래서 델프트는 그 당시에 그 신앙의 알레고리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해골 밟고 있었던 거는 그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는 어느 도시에 어느 공간에 있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기도실이란 말이에요. 카톨릭인 사람들이, 구교인 사람들이 미사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델프트에서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신교가 아닌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신분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장사하고 해상무역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그거 받지 않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옛날에 독일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앙리 사서로 인한 위그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위그노인들이 그걸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노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종교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종교는 아주 엄밀한 어떤 그런 해상무역이 발달한 동네에서는 그닥 그렇게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자기네들이 벌써 이미 성대에서 이루어져 있던 경제 활동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신교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굉장히 제한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지금 현재에 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상황도 이분법으로 갔을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워낙 첨예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피트 브루헬 나올 때 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화상에서 제가 왜 앞서 잠깐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피트 브루헬이라는 거하고 보시라는 사람을 이제 그 페르소나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시라는 사람은 이제 1450년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50년이라 그러면 이탈리아로 갔을 때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1450년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빈치. 다빈치하고 보시하고 같은 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뭐 조금 안 되잖아. 왜냐하면 보시는 되게 나이 더 들은 사람 같기도 하고, 다빈치는 좀 현대인 사람. 왜? 모나리자 그림이 있거든. 어디에? 루브르에. 그러면 1450 안 같아. 근데 보시는 그림 보면 이건 너무 오래된 중세 그림이니까 이 사람은 거의 조토라든지 치마부에 막 1270년 단테 나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트 브루헬은 1525년생 혹은 1530년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구냐면 이쪽에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파르미 지아니노, 요 사람, 요거 코마에 얘 그때 말씀드렸죠. 자화상. 그 자화상에서 이거는 무슨 거울? 볼록 거울이죠. 근데 얘가 이제 13세인가 14세 때 지가 지옥을 그리네.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브론치노부터 고전의 델 사르토, 브론치노, 파르미 요까지는 알아주셔야 돼. 이탈리아에는. 그럼 저쪽으로 가면은 피트 브루헬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저쪽엔 뭐냐? 북쪽, 이쪽은 남쪽.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길게 이탈리아 플랑들은 이제 기니까 이쪽 남쪽에 파르미가 있으면 저쪽에는 피트 브루헬이 있고, 이쪽에 다빈치가 있으면 저쪽에 누가 있다? 보시다. 자, 그때 비슷한 파르미하고, 그러니까 피트 브루헬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으니
이 사람이 스코렐이라는 사람. 엄청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거는 잘 안 알려져요. 스코렐. 스코렐은 굉장히 중요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 여기에서 둘이 시작을 했는데 이때 플랑드르하고 이탈리아하고 둘이 봤을 때 매너리즘 그 시기로 봤을 때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누가 더 우세해? 미술의 근본 동네는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돈 좀 있고 그냥 그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뒤로도 이탈리아 가서 로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렌체 정동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잖아요. 유화를 아무리 양반에 있거나 그 동네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림의 대부분은 일단 이탈리아 피렌체하고 베네치아를 말하지 않고는 르네상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걸쭉걸쭉한 티치아노부터 시작해서 틴토레토, 베로네제가 있는데 감히 누가?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북플랑드르의 그림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 스코렐은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같이 공부를 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플랑드르 사람하고 이탈리아 사람. 근데 스코렐은 자기 자화상을 같은 나이 때 그렸는데 얘는 약간 이탈리아 냄새가 나죠. 물론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랑드르에서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들을 로마니스트 앤드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까라바지스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는 까라바조를 보고 와서 저쪽에 가서 이제 더치 쪽에서 그림을 그린 바로크 사람을 말한다. 그럼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있느냐? 렘브란트가 있다. 루벤스는 지가 내려가서 보고 왔고, 근데 렘브란트는 내려가 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봤느냐? 까라바치스티한테서 봤다. 그럼 까라바치스는 어디에 있느냐? 유테레아트라는 데서 많이 살았어요. 하를렘 거기 쪽. 오케이? 자, 스코렐이 있고, 스코렐이라는 사람은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은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이탈리아 냄새 나지, 그죠? 이 사람은 누구 좀 그림이 생각나요? 홀바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피는 절대로 못 준단 말이에요. 어디에? 자, 이런 그림 그렸어요. 스코렐. 전부 다 이탈리아 쪽으로. 이거는 거의 티치아노. 그죠? 왜냐면 그때는 전부 다 피렌체하고 베네치아를 다 경유를 하고 보니까. 이런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하면 자기 제자가 있어요. 힘스케르크. 스코렐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그림을 좀 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근데 플랑드르는 대부분 다 이 사람 둘이를 자꾸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저기 합스부르크 갔잖아요. 그 가보니까 막 그 정무라 많이 그렸잖아요. 이렇게 포도 나오고 막 등등. 그런 사람들 보면은 3H 해다, 뭐 헤인 뭐 이런 사람 몇 명 있어.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깨알 같은 사람이 있다. 메리 캄파니에서 이제 메리 캄파니라는 것은 특이한 북플랑드르에서 가지고 있는 장르화를 그렸던 바로크를 메리 캄파니라고 한다. 즐겁게 생활하죠. 그게 피트 브루에서 나왔던 장르화의 풍속화하고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경우는 로마니스트, 자기네들이 이탈리아에서 봐왔던 그런 그림들이 아직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걸 보면 플랑드르라고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 이탈리안 그림이야. 그래서 그림을 참 잘 그리는 화가죠. 힘스키르크. 여자 화가 그때 자화상 하다가 잠시 멈췄던 거는 다음 시리즈가 이제 제가 러시아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화가가 여성 화가예요. 여성 화가들이 이때가 쭉 나왔던 화가들은 다 제껴버리고 중간 거론됐던 거는 잠깐 들어가고 생판 못 봤던 화가들이 왜 여성 화가들, 부부 화가들 중에서 왜 그 사람들은 뜨지를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남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는 전부 다 남편하고 결혼 같이 했으니까. 누구 딸인데 그럼 딸이라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의 화가인데 거기에 도제로 들어왔던 남자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던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못 듣는 걸로만 보는데 그건 절대로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왜냐면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뭘 남편 뒷바라지를 보여서 지가 잘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카타리나 헤메센이라는 사람. 헤메센이 아버지가 화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리나 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트 브루엘라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폴란드르 사람. 볼까요? 그림을 볼까요? 폴란드르 안 갔죠? 이 사람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약간 폴란드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탈리안 냄새는 좀 덜 나요. 그죠? 얼굴 모양이 이상적이고 비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정돈되어 있는 시스테믹한 그런 그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약간 비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폴란드의 특징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화가가 앙기솔라 들어봤나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매너리즘 화가예요. 이거는 뭐 그냥 맛배기로 그림 그냥 보는 정도. 이탈리아 화가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자, 요거가 중요해요. 베르나르도 캠피 자기 스승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매너리즘 화가예요. 피렌체. 굉장히 그 관계 앙기솔라를 이렇게 크게 그려줘요. 지 얼굴보다도 더 자화상한. 어떤 사이일까 되게 궁금해. 근데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둘이. 자, 폰타나 이 사람도 매너리즘에 있는 여성화가 이탈리아 화가. 어떤 그림은 그러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예. 이건 병이 있는 화가. 아, 병이 있는 화가가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 그 털이 굉장히 많이 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을 안 받겠잖아 한 번도. 그래서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뭐 그 할 이유도 없고 미술에서 어떻든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오케이. 이 사람은 알죠, 그죠? 젠틀레스키 지나가. 이거 봤죠? 예. 누구? 프랑스와 방상 남편. 남편. 이 전부 다 신고전주의 화가다. 그 냄새가 뭔가 신고전주의의 르브랭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예. 네. 이 친구가 카페스의 르브랭하고 친구예요. 제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 제자 루이 르브랭. 근데 요런 그림을 그렸는데 비아르는 여기가 이 여자가 남편보다 더 유명해요. 남편은 그림이 별로 없어요. 더 잘 나갈 수 있잖아요. 제자 별로 없어요, 이 사람. 그렇다라는 것은 여자기 때문에 굳이 성공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림이 저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때 세잔을 잠깐 설명을 하다가 잠깐 제가 그냥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훅 하고 넘어갔잖아요. 자, 세잔 눈을 보세요. 이 초기 때 1862년이라 그러면 이분이 1840년생들이 되게 많아요.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그리고 그 까유 보트 전부 다 1839년 내지 1840년. 세잔 1840년 내지 41년.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네 경우에는 62년 정도 되면은 이때가 샤를로 그레이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럼 뭐 세잔도 당연히 그때 공부를 하고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 누구? 무슨 엠페로 무슨이라는 난쟁이 화가하고 르누아르는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초기 때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세잔의 그림은 초기 때는 굉장히 강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저는 그 그림이 누가 순화를 시켜줬다 그랬어요. 피사로.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을 누그러뜨리기 전에 이 사람이 좀 강했다라는 그림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그림들 굉장히 센 그림 많단 말이에요. 초기 때. 그래서 그걸 아카데미에 내니까 그 당시에 아카데미에서는
우르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애가 나오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리잖아요. 그 르누아르도 이쁜 그림은 그려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대니 세잔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신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잔, 이 사람 눈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광기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광기라는 거죠. 오케이. 광기라는 것은 이성과 비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떼었다가 주로 붙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붙여야 되는데 대부분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은 다 떼어놓고 살잖아요. 누구의 어떤 그런 어떤 타자의 욕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받으면 내가 나의 페르소나를 가면을 세우잖아요. 안 세우면 이상하게 보니까 뭐 페르소나가 오늘 강의 주제지만 거의 뭐 한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이게 본질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셀프 포트리트가 얼리 셀프 포트리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가공이 없을 때 그리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꼴까락할 직전에 사람은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페르소나를 없애버리고 자기의 원래의 자아를 올려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닥 여기 딱 나와서 아 세잔이 이랬구나. 자, 요때는 피사로에 의해서 굉장히 순화가 됐다. 72년도, 70년도에 보불 전쟁이 생기면 인상파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 모네, 피사로 등등 전부 다 런던으로 간다. 듀랑 류엘 뭐 우리 화상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인상파 화가들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있을 때 그럼 르누아르는 상비군으로 이제 보불 전쟁에서 상비군 예비군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갔던 사람은 바지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투입돼서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보불 전쟁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만에 상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모네는 전쟁에 안 가려고 결혼을 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안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 어디로? 런던으로. 그걸 뭐 제가 그 나라의 애국심이나 이런 거하고 결부지어렸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요때 이제 순화를 받죠. 전쟁 이후에 피사로를 만났어.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어때요? 순화됐죠. 약간 임프레셔니스트가 나오죠. 어디서? 아웃도어. 야외에서 그랬다. 세잔도 인상파 시기가 있다. 그죠? 오이, 오마이갓. 자, 요때 이제 인상파로 멀어지기 시작했어. 10년 있다가 이 사람은 인상파 제1전시회가 74년도 시작돼. 그 74년도, 75년 안 만들고 76년도 하고 77년도 3회를 딱 해보니 이제 막 우수수 낙엽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인상파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가 몇 년도냐면 77년도란 말이에요. 77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기 말에 이제 살짝씩 어떤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시대 상황이 굉장히 극도하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게 되면 사람은 내면으로 침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부분 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광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 80년도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77년도에 있었던 그 인상파 사람들이 탈퇴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1번 르누아르. 르누아르가 인상파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인상파로 알고 있었나요? 초기 때는 그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샤팡티의 부인이라고 1877년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샤팡티의 부인이 있고 옆에 이제 자기 딸 있고 아들 있는 거. 아들이 이제 치마 입고 있는 그림. 그거 해가지고 아카데미 내에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고 다시 가서 자기 나름의 어떤 화법을 만들기 위해서 앵그르식으로 다시 우산 섰던 거, 여자 우산 있는 거, 그러고 그 댄싱하는 그림, 전부 다 보면 그건 아카데미 그림이에요. 앵그르식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약간 뿌여스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펄 피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약간 진죽빛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오리지널한 임프레셔니스트는 피사로도 약간 그림이 바뀌잖아요, 그죠? 누구? 시슬레. 가로늦게 왔던 이런 애들, 그 누구야? 저기 메리 카셋. 모르죠? 여자들이 정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길만 가요,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그 피카소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활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변곡점이 빨라요, 남자들이. 진득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림이 살짝 달라지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머리에 대머리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게 빅토리아스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77년도에 떠나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에서 인상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 빛에 따라서 다른 게 그게 인상파라 그랬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게 본질이 뭐냐? 그럼 어디 갔어? 다 날아가잖아 라는 거예요, 인상파가. 그래서 인상파가 결국은 완전히 한 방 두들겨 맞게 되는데 꿋꿋하게 건디는 모네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컨스트럭티브한 그런 브리시 스트로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면은 그 그림의 변곡점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말끔하고. 사람이 말끔했을 때는 뭔가 변화의 사회적인 변, 웨딩을 한다, 결혼한단 말이에요. 미리 애를 놓잖아요. 애를 놓고 살다가 그냥 사생아처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돈 떨어지고 부인 없고 이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모네도 그랬잖아요. 르누아르도 그렇고. 왜? 그 당시에는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자하고 모델하고 자고 애를 놓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르누아르는 그림에 보면 늘 밖에 나가서 어떤 게 자기가 원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들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한테 미안해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그런 어떤 성문화라는 것 자체가 광기의 어떤 하나의 그게 나중에 푸코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갔고요. 자, 이때는 이제 완전히 거의 빅토리아산이 막 나오죠. 이거 보세요. 라스트. 아들한테 해요.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센세이션.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릴리 뽕피가 이거 보고 센세이션, 지각의 현상학을 이해해요. 보이는 나, 보는 나, 내는 스토아 학파, 이 사람은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자연 안에 내예요. 나는 내가 자연 안에 있는 내를 본다는 거죠. 완전히 도통한 사람 같죠. 오택동 좀 닮았죠. 자, 그래서 피카소는 건너뛰겠습니다. 피카소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안 볼게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A.D. 라인하르트라 그래가지고 단색화 그랬던 미국의 A.D. 라인하르트가 이렇게 그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생면화 화가거든요.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봤더니만은 싱글 프라이드, 그러니까 1940년인가 50년생이에요. 어우, 그림 보세요. 그죠? 볼게요.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개미 알죠? 개미. 프란시스 베이컨 비슷하게 그렸던 개미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요. 나중에 개미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개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그림 말고 이 사람을 제가 또 되게 좋아해요. 레리 리버스. 이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팝아트예요. 팝아트의 선두주자예요. 근데 이런 컨셉추얼 앤드 퍼포먼스 아트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레터링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도 그리고요. 피규레이션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화상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추상화 화가라든지 생명화 화가도 셀프 포트레이트는 구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화상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 봐요. 그건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자화상은 구상으로 그렸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화상은 굳이 뭐 자기가 구상으로 안 그려도 되는데 책에 나와 있어요. 추상화가도 구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있나 봐요. 마음속에. 자,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 드쿠닝. 드쿠닝 초기 때 그림이에요. 13살 때. 더블 포트레이트. 이거는 자기 형 이복 동생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제가 본 같은 그림 똑같잖아요. 그림. 이복 동생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길 수는 샴 상둥이도 아니고 뭐. 어떻든 이래 그렸고 발 모양을 보세요. 발에 바지 단하고 이게 달라요. 그죠? 요거는 굉장히 팬시하고 굉장히 좀 귀족적으로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투박하죠. 그러니까 드쿠닝이 미국에 언제든 1913년도 도착해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에 하고 올 때에 그때 기원 받았을 때를 자기가 더블 포트레이트로 이제 하나는 동경을 하고 하나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비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푸념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등등. 그렇지만 눈을 보세요. 13살짜리 눈이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카소. 그죠? 그렇다면 누가 있겠어요? 실레. 에고 실레 눈이 막 부러지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사람들은. 광기가 있다. 이게 우리 집이 아니어가지고 나무 집에서 자꾸 컴퓨터 끊겨요. 누가? 와이프예요. 드쿠닝의 와이프 일레인. 그림을 조금 그래요. 근데 보면 여기가 피카소 흉내이잖아요. 피카소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그때에 드쿠닝이 딱 들어오기 전에 그때 드쿠닝하고 그 리크레스너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 그림을 1915년인가 16년대 한번 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프랑스에서 마티스하고 피카소 그림이 와요. 이때 일레인 드쿠닝하고 리크레스너가 피카소를 봐요. 근데 이래 그리는 거는 따라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윌리엄 드쿠닝 같은 그런 창조적인 것들은 조금 그래요, 그죠? 네. 자, 이 사람은 이게 유명하죠, 그죠? 네. 여기 1963년도에 그 케네디가 죽었죠, 그죠? 자, 이 그림은 드쿠닝 그림이에요. 스케치를 그렸는데 워낙 하얗게 그려가지고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드쿠닝의 자화상 중에 스케치 하나 있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자꾸 잘리네. 양반 눈빛 보세요. 앙리 후선배. 이 사람 1750, 60년대 살아요. 그러니까 드쿠닝으로 보면 거의 한 200년 전에 있는 사람. 피슬레. 스위스 사람이고 저쪽에 상징주의 영국, 그죠? 나이트메어 이런 거 잘 그렸던 사람. 그 영국이 거기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재미없게 끝내고 자화상으로 이제 가면으로 가. 너무 많아, 자화상이. 자, 그럼 자화상 끝. 자화상을 왜 지금 끝내야 되느냐면 이게 있습니다. 페르소나. 자, 그럼 자화상은 제가 왜 만든다 그랬어요?
자화상은 자기의 정체성을 잡아내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페르소나를 걷어내는 작업이죠. 그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풍자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가면 뒤에 숨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막 임금님 귀는 당나귀 죽일 놈 살릴 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우리가 사회적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됐을 때에, 사회적 페르소나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받았을 때 우리가 변하는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해지지 않고 개성이 별로 없는 경우에 페르소나에 그냥 파묻혀 살아버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가면이 떡 덜 붙어가지고 내 얼굴이 돼버렸어요. 그런 그림이 앙소르 그림에서 우리 저번에 그 무슨 우리나라 영화에 나왔던 거잖아. 얼굴 찌그러진 그림. 여기 나오는데 내가 그 영화를 이름을 몰랐어요. 범죄에 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든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가면이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가면이 페르소나가 자아가 돼버렸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르소나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를 자기네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체성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일반인들은 우리가 편지 내지 일기를 쓰는 데죠.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오늘 매일 아침에 우리는 옷을 달리 입고 내일도 다른 옷 입고 겨울 따라 다르고 여름 따라 다르고 옷을 달리 입죠. 그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람한테 응대하는 것도 다르고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저건 되게 부러운데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페르소나잖아요. 누가? 상대방이 나를 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페르소나를 썼을 때는 나는 내를 못 봐요. 그죠? 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라고요. 이게 제가 자화상을 볼 때 이야기했던 거하고 페르소나를 볼 때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화가는 자화상을 그릴 때 페르소나를 안 그려요. 지 자화상에 지 자아를 그리려고 자화상을 그리는 거지. 페르소나 그리. 이게 뭐예요? 이게 페르소나예요. 그죠? 요거는 이게 자기 자아예요. 벗겨냈잖아요. 요 그림 하나가 제가 그때 그래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바라보는데 자기의 진정한 자아는 이거였다라고 했지만 이게 페르소나를 내가 설명을 못했어요. 이래 다른 사람 타자가 이렇게 본다라고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오케이? 번듯한 모양. 로겔이 안에다가 머플러하고 안경 끼고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나는 내 자아가 이런 거. 시공간을 달리해도 괜찮잖아요. 이때가 뭐 자기가 60살 때 하더라도 내 40살 때는 이랬는데 라고 얘기하고 40살부터 지금까지 나는 자아가 내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페르소나. 그게 자화상에서 페르소나였던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감아보면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 자체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조토부터 시작해서 원근법, 뭐 브루넬로스키부터 쫙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의 이쪽 지점에 와서는 액션 페인팅의 잭슨 플록하고 이 밑에 드쿠닝까지 봤잖아요, 그죠?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루시안 프로이드하고 요거 이제 그림은 간혹 설명드렸고, 그럼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다 뭉쳐봐요. 거기서 나오는 그림들이 풍속과 장르화, 사람 무슨 뭐 그러고 역사와 등등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는 거는 초상화가 될 거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군집을 그리게 되면 군집이 될 거고 그게 아닌 거를 그리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간혹 요 사이에 보면은 초현실 그림이라는 게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 요번에 루이스라고 그 누구죠? 초에 달러? 데일 루이스라고 영국 화가인데 초이는 늘 이 얘들은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런 화가들 중진 화가들을 데리고 와요. 1900 제가 보기엔 한 4, 50년 됐는데 화가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고 대부분 그림에 바렌
바렌 누구죠? 보헤민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현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전부 다 기괴하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림인데 비현실적인 세계이면서 현실하고 가까우면서 상황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이 지금 대세예요. 딱 대표적인 건 페르난 바스예요. 페르난 바스는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몰입되지 않으면 자기가 못 빠져나오니까 그 상황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자,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환자 내지 미쳤다라고 그러잖아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는 요새 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가 1970, 80년도에는 미쳤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그죠? 정상적이지 않으면 다 미친 거죠. 근데 요사이는 미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현병, 정신분열이라는 병도 미쳤다라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게 뭐 어땠어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는데. 그럼 진짜 미친 거는 누구냐면 도박병하고 이제 정신과에서는 도박병이나 의처증, 도박, 마약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버렸어요. 왜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고 난 뒤에 다양화가 되고 난 뒤부터는 굳이 그걸 사람이 우울한 거는 전체 우울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 중에서 거의 한 50%는 우울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울증 환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많아지면 우울증 환자로. 불면증 나이 들면 다 있는데. 그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늘 우리 속에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때 제가 락항의 그 이야기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내가 딱 나왔는데는 엄마 얼굴을 보면 모르잖아 그때는. 근데 눈을 맞추고 하는 경우는 16개월 정도 되면 엄마를 알아봐요. 이 사람은 내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 그리고 우유를 주고 등등 젖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보면은 거의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엄마같이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 몸이 파편화가 되었다 그래요. 나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엄마가 완전히 정상인데. 자기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보면 뭐 조금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말이 오고 갈 때 위계 질서라는 것은 언어로 이제 위계 질서가 생겨요. 항상 사람은 행동보다 언어가 먼저 나와요. 뭘로? 야, 너 안 하면 혼나? 숙제해야 돼? 등등. 빨간 펜으로 이제 숙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학하고 이런 거를. 안 하면 야단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아버지한테는 야단 안 쳐. 그럼 뭐냐? 저 사람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나도 괜찮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는 생각을 해요. 그거 보고 법의 질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자라내 하고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회의 법 테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이 법 테두리가 강해버리게 되면 엄마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 들으면서 얘를 야단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고 그냥 아웃 오브 컨트롤 돼버려서 그래 되면은 얘는 모든 것들이 행동이 자유롭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엄마에 대한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엄마하고의 금기사항,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여성으로서의 엄마에 대한 섹슈얼리티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금기된 상황을 우리는 계속 사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는 억압을 받고 있단 말이야.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아느냐면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서 얘는 이제부터 나는 이제 엄마한테 대들면 안 되는구나. 엄마에 대한 금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그냥 꼬랑지를 욕망을 내리면서 다른 쪽으로 튀어서 이 사람은 다른 섹슈얼리티가 자라는 게 거세 효과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세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늘 우리가 보는 뭐 일본에 가든 루브르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그 그림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생활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고요.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그만 가지셔도 돼요. 그냥 옆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두초 나이나 아니면은 뒤에 나이 때 사진기가 있었으면 이걸로 찍었으면 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죠? 테마도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알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한 가지라도 뭔가를 내가 체험 못했던 걸 체험을 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의 얘기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걸 대단하게 이걸 보니까 뭐 훌륭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군림해서도 안 되고 그림이 몇백억짜리를 나는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림은 수요 공급 법칙이 이상하게 안 맞아떨어져서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슈퍼마켓 가서 휴지 사듯이 샀으면 그림값 절이 안 된다. 그냥 일부 사람들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 그래서 그림은 사회주의적으로 반드시 국가에서 반드시 관리하고 우리는 한 번씩 봐서 그림 보러 가면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을 두 개를 샀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그걸 샀는데 만약에 5천원 내지 뭐 3천원짜리 8천원 주고 샀어. 딸랑 2개밖에 못 사요. 우리나라에 재산 그만큼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매일 그냥 그 그림만 보고 있으면 좋아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박스고 화가가 이제 SNS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화가로서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사람이지.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군림하는 사람. 나는 그림을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이건 내 그림은 너희들이 감히 못 보는 그림이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미술관에 가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페르소나를 보고 오늘 완전히 제 강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저분하고. 왜?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술이. 하찮게 봐도 된다. 미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단지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런 내용들하고 조금 더 공부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술관 가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모른다. 모르죠 당연하게. 니는 그러면은 내 거 알아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화가가 내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춤추는 거, 뭐 운동 잘하는 거, 화가 보고 너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기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자의식의 발현을 우리가 자화상으로 끌어내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가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되게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나요? 그죠? 이런 가면은 주로 이제 베네치아에 있는 카니발 할 때, 그렇죠? 화가가 베네치아 화가 같잖아요.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로렌조 리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필리포 리피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그림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아무튼 이 사람 로렌조 리피는 제가 이 화가를 잘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별로 유명한 화가는 아니에요. 뭐 마테오 로젤리 왜 이러냐면 피렌체의 바로크는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죽어버렸잖아요. 어디에? 전부 다 이제 베네치아하고 로마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뭐 기도레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쪽 아니란 말이에요. 블로냐하고 로마하고 이런 쪽으로 시슬리 이런 쪽으로 바로크가 강했지. 로마 한 방 맞고 난 뒤에 그때 피렌체는 매너리즘에서 딱 끝나고 난 뒤부터는 화가가 없어요. 그래서 로렌조 리피는 제 레이더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류하고 가면에 대해서 나왔어요. 마스크. 성류는 뭐냐? 다산. 이때 그림은 그냥 주로 성류 다산이라는 것 자체는 결혼식을 앞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봐서 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개도 없어요. 귀족이겠죠? 귀족이 주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까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이 로렌조 리피가 그닥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화가가 가면을 저렇게 그려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자, 마스크. 마스크의 의원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이탈리아하고 이제 로마 이탈리아 말 중에 이제 그러니까 라틴 쪽에서는 마스카라.
어제 깜짝 놀랐어. 마스카라가 여기서 나오더라. 검게 칠하는 거. 우리 보통 눈화장 할 때 하는 메이크업 할 때 하는 이 마스카라가 가면. 그러니까 아하, 메이크업이 가면이구나. 이게 결국은 지금 현대의 페르소나의 하나의 형태 중에 하나가 코로나 마스크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마스크가 굉장히 변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뭐 생각했나요? PF94? 요새 PF94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뭘로 더 보느냐? 기능성보다는 심미적인 걸로 간다. 그게 2년 만에 생겨있는 미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거 보고 자 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근데 미는 미하고 미적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미라는 것은 the beauty, 미적이라는 것은 the aesthetic. 오케이, 거기까지 할게요. 자, 어떻든 마스카 이거는 마술사하고 마기를 말합니다. 마스카라는 거죠. 마스쿠스 유령, 그러니까 유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옛날 중세에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에서는 14세기, 15세기니까 1400년도 100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샤를 6세, 샤를 7세, 8세 요 무릎에 가짜 얼굴이라는 말로 마스크를 칭하기도 했고, 근데 이슬람은 희한하게도 마스크가 없다. 찰은 있는데 이건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성상 파괴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림이 종교화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은 원시적인 가면이 있어요. 원시적인 가면은 우리 이제 저쪽 아프리카 가보면 막 이래 우간다나 뭐 옛날에 그 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시에 행해할 때 귀신 쫓을 때 귀신 쫓는 가면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가면이 누구냐면은 피카소의 아비뇽이에요. 그때 봤던 그림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얼굴하고 아프리카 가면으로서 달라지잖아요. 그게 테마 의식에서 나왔다라고 피카소가 정확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 동생이 그림을 그리게 대한 어떤 그런 모티브를 거기서 잡아냈고 그 병이 그걸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귀신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침착한 경우예요. 그 장례할 때, 전쟁할 때, 그리고 토뎀용으로, 의례용으로. 그 사회적인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룰 때는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되죠. 근데 사회적인 페르소나는 이거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중세? 중세 때는 별로 없죠. 그 옆집에 뭐 누가 하고 있는데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그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컨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때 이제 그 주로 가면이 많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시하고 저쪽 플란테르 쪽이잖아요. 이쪽은 카니발 쪽에서 많이 나왔고 이탈리아는 저쪽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상업이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도시화가 되면 칸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익의 어떤 그런 반하는 행동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페르소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가면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런 아름다운 가면들이 있고 이런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해서 테마의식의 토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면들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그림의 소재 중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쭉 보면 언제 그림일 것 같아요? 르네상스? 아까 바로크 이제 하나 딱 있었고,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죠. 그러나 그걸 찾아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알면 뭐하냐? 화가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안 적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딱 그린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베클린이 상징주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뭔가 내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주의의 상징 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어떤 아이템이 바니타스에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거의 자기의 어떤 자화상 비슷한 어떤 상황을 같이 만들어. 자한지 페르소나인지 모를 정도로 자기가 저리 그린 거는 요걸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반 고흐죠. 안티페르펜에서 자기가 담배 물고 있는 해골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왔죠. 그 사람은 누구를 좀 닮았냐? 외젠 까리에라. 그죠?
아하. 일본도 상당히 좀 큐트한 이런 가면이 있네. 이것도 지금 릭스에서 아마 이 가면으로 뭐 하는 걸 내가 잠깐 봤어요. 내가 어제 인스타에 봤는데 여기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뭔가 가면으로 뭐 이렇게 전시회는 아니겠지만 뭘 하는 것 같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이런 어떤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마스크를 저런 식으로 흉내냈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전부 다 베네치아 이런 쪽에 있는. 네? 팔의 이름도 상당히 다양하게. 네. 이런 가면 쓰고 싶으세요? 별로요? 예쁜 건 쓰고 싶으세요? 별로요? 오페라 가수. 자, 여기에 가면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런 게 그 해골 우리 아까 전에 베클린하고 이제 봤던 그게 페르소나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그냥 그대로 이제 가면으로 만들어낸 건지,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가면 속에 숨어 있는 게 오히려 페르소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함의할 수 있는.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가면이 이렇게 종류가 많을지는 몰랐어요. 이름도 다 달라요. 정신사납죠. 자, 이런 아프리카 가면용부터 시작을 해서 부족,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 장성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장성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죠. 그게 왜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수호신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글쎄요. 그게 현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하고 뭐가 있을까? 오히려 더 현대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스페인, 베네치아 가면도 굉장히 이렇게 비싼 가면인 것 같아요. 사람 목을 따가지고 이제 자기 가면을 이렇게 이거 뭐 같아? 정반에 목 날렸던 게 뭐죠? 가물가물해? 그거 기억해서 다니. 이게 이름이 바오타부터 되게 많이 로레또 뭐 등등등등 가면의 이름도 있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벌써 상용화가 되면서 그게 이름이 붙여져서 벌써 기능적으로 이제 발휘하게 됐다는 거죠. 오페라에서는. 자, 페르소나 한번 볼게요. 페르소나는 원래 이게 가면이라는 것 자체 말고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되어 있던 부분들은 가면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가면 거기라는 것은 사티로스 거기예요. 사티로스라는 것은 우리 보통 그 비극하고 희극 같은 연극을 옛날에 많이 했던 호메로스하고 등등. 그 사이에 잠깐 쉴 때 너무 비극이면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미디 같이 우리 보통 그 잠깐 장르에 나와가지고 웃기고 들어가는 코믹한 그런 배우들, 광대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사티루스 연극이라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시장 저작거리에 가면 막 이 가면 쓰고 임금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 카타르시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가면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페르소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퍼스널리티가 된다는 것은 페르소나에서 결국은 퍼슨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페르소나가 자기 자아를 잡아먹어 버리게 되면, 물론 자아보다도 페르소나가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개성 강하네. 야, 저 친구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뚝심 있네. 그리고 고집스럽고 신념도 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페르소나가 너무 센 사람들은
너는 뭐 매일 다르냐? 어떻게? 니는 뭐 어제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네 본체가 뭐야? 니는 니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아니 좀 다르면 어떤데요? 내가 카멜레온처럼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약한 사람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아까 융이 그랬잖아요. 1000개 정도 내지 10,000개의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건 그 안에 페르소나 중에서 하나의 페르소나가 내 자아를 만들면서 내 자아하고 얼굴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자아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괜찮은 자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앙소로 그러면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구나 페르소나가. 그래서 우리는 페르소나라 그러면 가면이라 그러면 야 이거 참 가면을 쓴 얼굴이라잖아요. 되게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안에 있는 얼굴보다 바깥쪽에 쓴 게 더 나오면 더 괜찮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자아가 그런 식으로 가면 동일시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자아가 자연하고 같이 동일시 되듯이 페르소나도 동일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어떤데? 근데 단지 우리는 대부분 이런 복잡다단한 시대에 살면서 이미지가 막 등장하는 이런 시대, 특히 이미지가 우리의 곧 페르소나가 되는 시대, 아니면은 이미지가 곧 나의 자아가 되는 마를린 monroe를 보셨나요? 아무도 못 봤다. 근데 마를린 monroe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느냐 하면 사진에서 케네디하고 보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이 본 거는 앤디 워일의 사진에서 더 많이 봐요. 그래서 보면 마를린 monroe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마를린 monroe가 그렇게 매일 그거 뭐죠? 그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바람 올라오는 이런 하얀 치마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시뮬라숑이란 말이에요. 원본은 마릴린 monroe는 따로 영화에 나오고 막 이렇게 자기가 책 읽고 이러는 사람의 본래 모습 있잖아요. 그거는 온도 간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에 우리는 전부 다 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마릴린 monroe는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이게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은 1%도 안 되고 나머지 사람 99%는 마릴린 monroe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자아가 돼버렸어요. 그게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원본보다 이 카피가 이제 더 우세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현대 시대 정신에 입각한 것들이 페르소나라는 거죠. 그 배우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컨셉까지 나와요. SNS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자기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아하고 거의 같이 가는 어쩌면 SNS의 그 자아하고 이제는 얘기를 달려붙여야 돼요. SNS 자아, 집에 있는 자아, 뭐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도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잡해지면 우리는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 될 거예요. 이 양반이 고프만은 인생은 한편이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도 살다 보면 사람이 자꾸 풍파에 겪으면서 이제 그걸 가다 보면 페르소나가 내 것 같은 거야. 내가 페르소나, 내가 누구? 우리 보통 그런 경우죠. 나는 누구지?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제하고 또 그저께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날은 그런 생각에 똑같은 관점을 보려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고 볼 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가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감이 조금 불편한 어감이었지 절대로 페르소나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페르소나는 퍼스널리티라고 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동의하시나요? 얼굴 표정이 없는 경우가 이제 주로 베니스 가면에서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카니발 할 때. 그거는 뭐냐? 남이 나를 알아보면 안 돼요.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숨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이 되는 거예요. 동경.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베니스의 카니발로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마음껏 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페르소나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왜? 내 자아를 끌어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는 페르소나가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왜? 위선충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범법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죠? 자기의 동경의 대상, 풍자로서 뒤에서 숨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약자가 강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는 못하죠. 그럼 총 맞고 아니면 목 날아가는데? 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자, 이때에 자아가 페르소나한테 어느 정도 완전히 잡아먹히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잘 골라서. 근데 이게 아니라 비등비등한 경우에 사람은 갈등을 하잖아요. 52대 48 아니면 60대 40 이거 미친다고.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 같아. 그럼 그때는 자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자아를 분출을 시켜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늘 갈등하다가 20, 30대 됐을 때 너무너무나 힘드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자기 왜곡과 자기 소외를 너무나 심하게 느끼게 돼. 거기다가 왜? 자아가 존재하니까. 아예 자아가 제로든지 없으면 페르소나처럼 살면 돼. 그게 아닌 어중간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거는 60% 내지 40, 한 52%, 53%. 요 정도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하더라도 잘 봐서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 안 가지는 게 좋고, 무의식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케이. 반드시 자아가 잘 분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울증하고 나름대로 불면증하고. 자, 이게 시간이 또 이제 이래 되면 8시까지 끝내야 하거든요. 이게 또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갈게요. 앙소르는 그림이 생각나죠? 가면 그림. 그 사람 가면은 뭐 같아요? 풍자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었던 것들을 가면 뒤에 숨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말 못하는 것을 질러내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게 세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브루웰과 보스에서 나왔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자, 가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활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뭔가 연구가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베니스에서 얼굴에 가면 쓰고 그냥 가면 무도에 한 거죠. 뭐 하면 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 얼굴 가리겠다는데. 아니면 루이 14세나 그 15세 때 뽕빠드르 부인이나 이런 애들 가면 무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쓰고 있는 게 뭐 어땠어? 베니스에서 그 가면 무도회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 리그에서 재밌게 노는데 그게 뭐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것 자체에 대한 자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광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중세시대 때 가보자고요. 동네에 바보형이라고 있어요. 요새가 아니라 옛날에. 어디 가더라도 약간 뭐 기지기지 웃으면서 뭐 약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속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마탱이 간 사람. 근데 얘는 되게 똑똑해요. 생각보다. 뭐 되게 합리적이고 어떤 거는 막 많이 알기도 하고. 그거 바보라 그래요. 근데 바보는 우리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푸코적인 시각이에요. 자, 광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는 야단 안 쳤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얘가 일을 못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기준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바보가 바보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왜? 밥벌이 못하니까. 그 누가?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산업사회가 많이 되면서 계몽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 계몽은 이성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딱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뭐 디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카타리나 여왕 같은 경우가 디드로 같은 사람, 백과사전 만드는 사람 데려가서 자기 나름대로 계몽사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루소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단점이 뭐냐 하면 너무 착실하게 살고 이성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걸 감시해야 될 이성이
도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똘똘해진 사람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리고 제리코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감옥 소스 이래가지고 얼굴에 관상 같은 거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가도 관상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자기네들 기준에 있어서 산업적으로 뭔가 일을 못하니까 그 사람을 가둬뒀고 그때는 다 가다가지고 그냥 일 못하게 만들고 밥만 줬단 말이에요. 이거 나와야 밥벌이지밖에 안 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광기가 있었던 시절에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게 중세하고 르네상스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페르소나가 많아져요. 행복할까요? 일어나면 행복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봐야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제 생각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안 살 거예요.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살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가 있으면 괜찮은 거고 안 된다 싶으면 페르소나가 있어야 될 거야. 자아가 같이 발맞춰서 가면서. 자, 19세기에 선지적인 화가라고 제가 꼽았어요. 앙소르, 에드워드 뭉크, 반 고흐, 마티스, 피카소. 거기 19세기나 그런 거는 1880년도부터 시작해서 1914년 세기 말, 데카르트, 데카당트 등등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요 시절에 왜 이 사람들이 뜰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화가들이잖아요. 자,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하고 볼까요? 보스, 고흐, 뭉크, 앙소르. 공통점은 사람, 화가, 북쪽 사람들, 노이탈리안, 그죠? 자, 보스, 네덜란드, 고흐 네덜란드, 뭉크, 어디? 노르웨이, 앙소르, 벨기에, 북유럽. 공통점 나올게요. 보세요. 자, 이거부터 보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19세기 1890에서 1895, 1950 전쟁 딱 거기까지 어떤 화가가 있었나요? 그때 1890년대 대표적인 경우 반 고흐, 그죠? 91년도에 죽죠, 그죠? 그때 활동했던 화가들이 고갱, 나비파, 그죠? 그리고 표현주의 화가들 어디? 저쪽에 가브리엘 민트부터 시작해서 간딘스키, 베르프켄, 야블란스키 등등등등 그죠? 많죠. 그리고 이제 바리파는 1905년도에 조금 더 있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쪽에는 클림트는 아직 살아 있어. 아직까지 클림트는 1860년이기 때문에 클림트가 그때 빈 분리파되고 만들 때가 1900년이고 그 전에 이 사람은 한스 마카르트 밑에서 아카데미 그림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르누보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은 아직 안 그리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럼 세기 말. 이 세기 말에서 인상파는 없어져요. 그래서 인상파는 몇 년도? 1877년에서 거의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난 뒤에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등장하는 사람이 상징주의, 그리고 나비파, 고갱, 표현주의, 그리고 마티스, 피카소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인상파가 외향을 봤으면 이 사람들은 내면을 봐요. 세계가 불안하고 막 산업이 되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고 난 뒤에 프랑스 파리 꼬민이 생기고 사회주의자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내면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내면으로 땡겨오는 것을 제가 뭐라 했어요? 야수파라 그랬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야수파하고 저쪽에 있는 독일에 있는 표현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여러분이 저 위에 두 명이 에드워드 뭉크하고 앙소르라. 그죠?
근데 앙소르 그림에 보면 표현주의 양식이 굉장히 있잖아요. 색이라든지 붓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람은 비슷하게 많이 흉내낸 게 표현주의 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특히 에밀 롤데 굉장히 이 사람은 가까워요. 그림이. 뭉크는 표현주의의 포러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비기너, 창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꼽자. 근데 이 사람 그림에는 뭉크의 느낌도 나지만 이 사람은 장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집이 물론 가면 가게를 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은 그 당시에 영국 자기 아버지가 의사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술 주정뱅인데 여하튼 그거는 뭐 우리들이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영국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로 아느냐 하면 윌리엄 호가스. 윌리엄 호가스가 누구냐면 풍속화 만드는 사람. 결혼 시리즈, 연작 시리즈 말이야. 풍속화를 되게 잘 만들었잖아. 풍속화의 또 대가는 누구냐? 피트 브루헤 앤드 보시. 윌리엄 호가스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엄청 준 거예요. 앙소르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알프레드 바 뉴욕 관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화가 중에서 1등 한 명만 골라라 하면 앙소르예요. 영향을 제일 많이 줬어요. 반 고흐 이 사람은 그죠? 그런 사람이고. 뭉크 자 보세요. 나중에 뭉크보다는 앙소르를 여러분들은 좋아하게 될 거예요. 뭉크는 그냥 뭉크예요. 그냥 뭉크를 해요. 이 사람 그냥 가슴이 되는데 여하튼 그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독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거, the only. 그게 그림이 좋다 나쁘다 내가 이게 아니라 미술 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onlyman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뭉크는 그래 뭉크 그렇고 앙소르는 보면 앙소르예요. 이거는 뭐 앙소르가 아닐 수가 없다고. 뭉크는 요거 다른 그림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기도. 자 많이 길었습니다. 보스포호 뭉크 앙소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광기라는. 자, 고흐의 광기 이야기했죠. 귀 잘렸어요. 귀 잘렸을 때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귀가 잘리면서 오히려 다른 어떤 그런 감각들이 태어나고 내가 이 광기가 있는 것 자체는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광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부작용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이럴 수밖에 없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해요. 광기를. 그 화가는 반드시 광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당의 춤, 사위, 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 한다라는 것은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을 배우고 난 뒤에 판단 중지 포켓을 딱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광기 시대로 접어들어가요. 안 그러면 늘 그냥 이것 때문에 페르소나하고 자아하고 막 계속 부대끼다가 볼장 다 보고 자화상 하나 못 그리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4명의 특징은 광기였다는 거죠. 자, 광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가볼게요. 앙소르 그림은 굉장히 기괴하죠, 그죠? 뭐 등등 이거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볼게요. 아버지, 엄마, 술 먹고 들어. 초기 그림이에요. 가면 썼지만 엄마의 어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죠. 네? 그냥 한 방에 날려보내는 듯. 그냥 아버지가 워낙 그러니까 막대기도 완전 위압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엄마의 오히려 뒤쪽에 있는 듯한데 더 커요. 마개 한 놈도 아니고. 여하튼 엄마는 굉장히 그 생활력 강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버지도 좋아하고 아무튼 앙소르는 그렇게 막 그런 애착이 강하고 착한 애고 이런 거 아닌가 봐요. 자, 이거 나왔어요. 보시고요. 장로한데, 자, 이걸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 이 광기를 설명하기 가지고 나왔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책도 없고 없어요. 네. 우연하게 제가 뭘 하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푸코적 관점에서의
히레니무스 보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그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사람 논문을 읽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절대로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동의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동의하면 동의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보면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돌이 툭 나와버려. 돌 깨고 뭐 대수술하고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죠, 그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가면 딱 두 줄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돌 깨어서 현자가 되고 바보의 어떤 그런 뭐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게 뭐야?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레니 보스가 이런 제목을 지었겠어? 안 지었죠. 나중에 이제 지은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이제 주인공이죠. 바보예요. 자, 우스갯소리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떻든 광기를 가지고 있는 타자라고 보죠. 그 당시에 광기나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약간 타자로 보는 거죠. 다른 그룹으로 넣죠. 자, 위기 질서로 볼게요. 일단 이때는 1400 이 그림을 보시가 17살인가 18살에 그랬어요. 물론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나 대충 연대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이 34점인가 35점인데 24점은 자기 사인이 있고 나머지는 긴가민가 10개 왔다 갔다. 몰라요. 베르메라고 비슷, 브루헬도 마찬가지. 귀한 그림.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그림. 여러분들 이거 사겠어요? 이거 한 몇천 원대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 보면 되죠, 여기서. 이거는 찾다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레고로 이거 뭐죠 이거? 그 애들 하는 거 뭐예요? 직소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 뭐예요? 퍼즐. 이걸로 만들어. 보면 이거 보고 막 화질 좋은 거 보고 막 감동해요. 감동할 게 이거는 스토리잖아요.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위기 질서는 신부님, 수녀님, 과학자 내지 의사, 바보.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그죠? 자, 1등, 2등, 3등, 4등이 중세 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 중세 때는 중세 말로 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에서 되게 죄송한데 약간의 지금 현재 종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할게요. 근데 이때도 우리 봐요. 중세라는 건 거의 343년도에 이제 밀라노 혁명부터 시작해서 중세가 시작되죠. 그러면 거기까지 와서 르네상스가 이제 대충 보면 1400년도로 봐요. 그러면 한 900, 1100년, 1000년이라고 보죠. 1000년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루터도 1517년도에 반박문 95개 하고 구교에 대해서 막 들어오는 거죠. 왜? 구교가 섞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세속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두 사람이 특히 성직자하고 이 수녀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비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내용하고 자꾸 이제 같이 익스포즈 이렇게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범법자.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이제 둘이 섹슈얼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르네상스 시절의 1500년대가 그때 벌써 이미 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 개두술이라 그래요. 이거는 신경외과에서 하는 이제 머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넣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수술이 이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바보를 고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 다 불러가지고 돌 안에 돌이 바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어리석다라는 어떤 아이템의 알레고리가 돌인 거지. 그 돌대 이거하고 관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사가
뭔가를 행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개두술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돌이 나온 게 아니라 튤립이 나왔다. 이거는 지혜, 지성, 현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돼요. 그 얘기가 알레고리가.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은 돌을 꺼냈는데 애가 현자가 된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뭐 그렇다고 치자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 광기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 어떻게 됐어요? 배제됐잖아. 제 얘기예요. 배제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여기에 그냥 막 말만 하잖아. 너 새끼 뭐 이상한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사기꾼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주제에서 이 사람 둘이는 배제됐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수녀님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에 책도 얹어놓고. 우스갯소리. 이 사람이 바보 같아 내가. 주인공에서 벗어난 거예요. 두 사람 배제가 됐죠. 원래 이 두 사람이 옛날에 광기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했죠. 세속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쓰고 뭐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님 그 배지 주고 뭐 이래가 뭐 돈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가 뒤집었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해. 누가? 얘가 빼뜨려 먹었잖아. 광기라는 거지. 이 광기를 뭐로 봐야 되냐면, 자, 광기는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너무 무서운 어떤 거는 가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쳐주고 싶은 그런 하나의 그런 거였지. 그게 뭐, 병신처럼 그렇게 생활하게끔 만들고 아이솔레이션 시기가 격리시키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냐? 이성과 비이성, 그러니까 감성이 같이 있어서 조금 남들보다 이래 좀 이렇게 사회적이지 못하고 약간 그런 애다라는 얘기예요. 될 거 없잖아. 그건 나쁘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시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상당히 이 사람한테 관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관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이 양반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 양반도 보면 의사라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논문에 만약에 1450년도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돌 꺼내서 돌이 나왔는데 그게 치료가 됐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와야 되잖아. 없잖아. 그럼 얘도 지금 딴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라는 거죠. 이거는. 그걸 끄집어냈는데 문제는 이 아래 위에 무슨 그림을 적어놓느냐 하면 돌을 끄집어내어서 현자가 되고 나는 거세된 개가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용이에요. 누가? 보수가 그랬었어요. 야, 거세된 개하고 돌하고 돌이 나왔는데 현자가 됐고 내가 거세된 거하고 뭔가 거세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안 읽어보셨죠? 그게 거세된 개인지 그건 뭐 글자가 그게인지 별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요. 거세된 게. 거세됐다라는 게 아까 제가 뭐래? 거세 효과라는. 거세 효과는 내가 광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현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제 요거 하고 난 뒤에 튤립이 나왔잖아요. 그래 볼 수도 있고 요 상황이 그냥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배제시켜서 지금 현재 사회가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야, 너 성직자분들 이제 너무 그렇게 사회의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1500년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그림 그릴 때 성모 마리아 그림 그려가지고 그 앞에서 그러면 종교재판에서 작살나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고야 때도 지금 종교재판이 있는 시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 보셔볼게요. 자, 보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때 1450년대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1450년대 1417살이니까 1400까지 한 70년도까지 그거 그렸고 바보. 그러고 이제 그 향락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림들 쫙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런 그림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 한번 배워보라고 저한테.
그때 그 나이 비슷한 사람이 그르네벨트, 뒤르, 파티니르라고 자연화 되게 잘 그리는 사람. 얀 반 에이크는 이 사람보다도 거의 한 상당히 좀 앞에 있는 사람. 디리크 바우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한스 memling, 반데르 베이덴 이렇게 그 예수님 디센딩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림.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림. 그리고 반데르 후스, 파티네르 재단화 다 그런 시절. 전부 다 그런 거면 종교화. 근데 바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어느 양식에 넣어야 될 것이냐? 르네상스죠. 근데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르네상스는 자연에 대한 것들을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신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뭐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도 좀 했던 스케치도 좀 있고 모나리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 물에 들고 골고다라고 가고 뭐 그 안토니의 뭐 유혹 같은 거 이런 거 그리셨고 성모 마리아의 성천 뭐 라파엘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뚱딴지 바보를 또 그린다. 바보 그린 사람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양식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세적이잖아요. 쾌락의 정원 같은 거 보면 막 지옥 나오고 막 불 나오고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려요. 그 전혀 그거하고 막 그 최후의 심판처럼 그놈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절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 재밌죠. 그래서 이때 있던 에피스테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세 시대 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의 이 사람은 바로크적인 100년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바로 뒤쪽으로 진입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쓰는 걸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그 장은 돌을 제거했대요. 그 나의 이름은 그 세대는 개래요. 개.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디푸스 컴플렉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엄마에 대한 그 금기된 그 욕망, 그거는 절대로 금기되어 있으면서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 거세 공포, 금지에 대한 실행을 우리는 요거를 봤죠. 너 안 그러면 거세 시대에 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거세 효과가 뭐로? 돌을 꺼냈단 말이에요. 현자가 돼버렸어. 거세 돼버렸어. 그럼 거세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성적 욕망이 더 발달해서 다른 특징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그 보스 그림 중에서 성적 욕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적 욕망이 이 성적 욕망이라는 자체가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내게 아닌 것을 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상황에서 성적 욕망이 없으면 종족 보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성적 욕망이라 그러면 그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다음 2탄에서 이제 보쉬만 제가 해가지고 저쪽에 보쉬를 따라 그림을 그렸던 여러 화가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피트 브루헬이 만약에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같이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의 판타시아가 거세 공포로 인한 그게 없어지면서 해결되면서 돌을 끄집어내면서 저는 거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판타지가 생깁니다. 자 이제 앙소르. 앙소르는 벨기에가 독립을 언제 한 것 같아요? 네덜란드 독립은 언제 했습니까? 그때 헷갈리죠. 1568년에서 1648년도. 네덜란드는 1648년도에 1618년도가 그 뒤에가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온 동네 그 동네 애들 다 붙어요. 프랑스, 영국, 막 벨기에, 오스트리아 완전히 그냥 깨부수는 30년이 되고 그 전에 1568년에서 1618년 동안에 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막구를 만들어서 네덜란드가 독립 전쟁을 하게 돼. 왜 하게 됐느냐? 해드릴까요, 이것도? 재밌어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바로 들어갈까요? 네.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합스부르크는 두 개로 나눠지죠. 어디에? 저쪽에 스페인 저 위쪽에 네덜란드 폴란드 이쪽에 하나 있고, 그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스페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페르디난도 동생. 그죠? 이쪽은 카를 5세. 아버지는 죽었죠. 그 누구? 필리프 1세. 미남공 아버지 막스밀리안. 이분 알죠? 막스밀리안의 와이프 보르고뉴 마리. 둘이 되게 예뻐. 근데 마리는 말 타다가 홍콩 가버렸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보르고뉴하고 보르타뉴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이제 벨기에보다 약간 밑에 쪽에 있는 프랑스하고 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날라들었잖아. 짱돌 막스밀리안. 너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로 왕을 추대하려고 그랬냐면 필리프 1세 미남공. 왜냐하면 그 집에 저거 엄마 피를 닮은 거 있어요. 막스밀리안은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필리프 1세가 자식이 2명 나잖아요. 막스밀리안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죠? 자, 여기 있는 필리프 1세는 누가하고 결혼한다? 아라곤의 후아나 둘이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 카를 5세 나왔어. 그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하고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잘 통치를 하고 있었는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는 합스부르크 여자가 3명이잖아. 말이 이쪽에 있는 필리프 1세의 누이 동생 마가라가 있다. 얘가 후안 왕자하고 결혼했잖아. 후안이 빨리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를 키우냐? 카를만 키운다. 오로지 누구를 본다? 합스부르크만. 이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랬잖아. 가서 내 한 목숨 바쳐서 네덜란드를 막아줄게. 네덜란드 총독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카를 5세 페르디난드 여기 딸내미 하나 있었는데 이 딸내미가 말이 어디로 갔느냐? 저쪽에 헝가리에 시집 갔잖아. 근데 헝가리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잖아. 또 와. 그래서 또 네덜란드. 그리고 카를 5세의 아들이 필리프 2세. 여기 있는 애가 저쪽에 포르투갈로 시집가. 그래서 일찍 죽어. 어디로 가? 또 네덜란드 간다. 3대를 네덜란드를 이 사람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네덜란드가 깨지느냐? 성상 파괴 운동이 생겼어요. 언제? 1566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스는 1530년도 정도에 성상 파괴가 생겼고, 스위스에서 여기까지 그 안테프르펜의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생기기 전까지가 한 30년 걸렸어요. 그 가까운 동네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불을 못 붙였단 말이에요. 왜? 무섭잖아요, 이 동네는. 안테프르펜은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알바 공작이라고 알잖아요. 알바하고 카를 5세가 눈을 벌 뜨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 감이 들어가지고 해. 근데 했어. 1566년도에. 그때는 왜 했느냐 하면 1550년 정도 됐을 때에 카를 5세는 자기가 손을 놔요. 필리프 2세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필리프 2세를 이쪽에서 키우다가 필리프 2세를 다시 어디로 보냈냐? 스페인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필리프 2세는 카를 5세가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페르디난드 아들이 누구? 맥스밀리안. 얘가 2세가 돼요. 요 2세 아들이 루돌프가 있어. 루돌프를 따라가지고 필리프 2세하고 같이 보내서 저거 삼촌한테 공부 배워라라고 합니다. 왜? 너그 나라 네 깜짝대면은 잘라버린단 말이야, 오스트리아. 요렇게 됐어. 필리프 2세까지 있었어. 그 필리프 2세 있으니까 얘는 저쪽에 안 가잖아요. 그 오스트리아 얘들은 잔머리 엄청나게 굴린다. 얘들은 카톨릭이지 않아요. 말은 카톨릭이지만 헝가리 이런 데는 전부 다 칼뱅 종교하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신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고 그러면 개신교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눈치껏 그냥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도 가만히 냅둬 얘들은. 그 필리프 2세가 힘이 떨어지니까 질러버렸다. 안테프르펜에서 1566년도에 성상 파괴를 확 시켜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것들 막 데모를 하네. 네덜란드 애들이.
요때 있었던 무슨 에른스트 무슨 공작들이 나사우 이런 세 명의 백작들이 있어. 네. 이 사람들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르가레타하고 이제 이렇게 잘 해서 가는데 얘들이 스페인이 워낙 이제 해상 쪽으로 많이 가고 전쟁을 하니까 돈이 없단 말이야. 그 세금을 2배로 올리라고 하니까 뭔 소리 이래 됐다. 좀 어떻게 해줘 라고 하고 있던 때 얘기 한 방 맞아버렸다. 성상 파괴 생기니까 알바 너 올라가. 아작을 내버려 해가지고 1967년도에 알바를 보내. 가서 완전히 한 8,000명을 다 죽여버려. 예. 죽여버리니까 그때 있던 그 공작 2명이 죽고 거기 있던 나사우의 오렌지 공이 윌리엄 공이 도망을 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독일로 도망을 갔단 말이야. 요때 그때 갔던 여기에 오렌지 왕의 부인하고 누구하고 바람이 났느냐면은 루벤스 아버지하고. 예, 맞아요. 오케이? 예. 아무 죽을 뻔했어. 예. 루벤스 잘못하면 아장 났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딱 하고 난 뒤에 알바가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에 잠시 있던 터에 이제 막 쳐들어 올라간단 말이야. 알바는 이것들 뭐야라고 하니까 네덜란드를 아작을 내버리려고. 근데 네덜란드는 벌써 이미 요 오렌지가 네덜란드의 어떤 시민 사회들하고 많이 협조가 되어서 한번 붙자라고 했다면 그래서 안테프레펜하고 하를렘하고 두 개가 딱 이렇게 전선이 형성이 돼 있다. 쳐들고 올라가는 거야 이제 막 알바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했느냐면 저 위쪽으로 가다가 잠깐 스톱하고 있던 터에 1573년도 언뜻 한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스페인 놈들이 돈을 안 주니까 예. 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것들끼리 광란을 일으킨다. 예.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그 동네 아줌마들 그냥 강간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신임이 정말 안 좋잖아. 네덜란드에서 이놈들이 뭐야 스페인이라는 것 자체에 치를 떨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다시 이제 물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밑에까지 다시. 왜냐하면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나온 게 1568년도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그 이제 전쟁은 시작되고 있는 중이지. 그랬다가 알바가 이 밑에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585년도에 안테프레펜하고 하를렘을 다시 점령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그 상황에 피트 브루헬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에서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의 결론 보시, 브루헬, 앙소르, 반고흐, 뭉크 이 세 사람한테 왜 광기가 있느냐 하면 보시, 세속적인 상황에서 중세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너무 고착돼 있던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 광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피트 브루헬 성상 파괴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있는 그 광기에서 광기가 없을 수가 있나요? 앙소르 1830년 독립전쟁이 시작돼. 이게 언제? 요때가 나폴레옹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의 프랑스 대혁명이 되어서 나폴레옹이 아작냈을 때는 프랑스 땅이야. 벨기에가. 그러고 있다가 1814년 15년 돼가지고 이제 빵 한 방 터져버리잖아요.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제 안 되니까 완전 아작되고 난 뒤부터는 서서히 독립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올 때 라인강의 그 주위에 있는 공화국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북만 난간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걸 잘 먹은 애가 누구냐면 독일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이 처음에 있던 소통일을 하고 대통일을 해가지고 전체가 독일이 통합하는, 그래서 독일이 연방공화국이 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요때에 1830년도에 벨기에는 독립을 할 때 이때는 군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군주였으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없어졌지만 라인 쪽에 있는 거기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아직 있었고, 누가? 이때는 프란츠 1세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 근데 걔가 한 방 딱 두드려 맞고 다 없애버리니까 오스트리아 왕으로만 전락해버리자. 그렇죠? 그럼 마리아 테레자 여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요때 군주제가 돼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이 나라는 카톨릭이 굉장히 강했어요. 벨기에니까 스페인 쪽에 강했으니까 산업화되고 돈이 되게
이때가 황금기가 돼버린다.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86년도 정도 된 이때만 하더라도 좀 더 카톨릭 당하고 왕당만 있었지 뭐 사회주의 당은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기득권들이 저것들이 계속 배부르니까 사회의 불만은 폭출할 때까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부르주아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벨기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그냥 먹고 살기만 살고 밑에 사람들은 너무 핍박을 해주니까 그러던 시절에 93년도에 보통 선거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 사회당이 정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세기 말이 되면서 사회가 혼란에 오니 앙소르가 안 그럴 수가 있나요? 안 그래도 아버지 피를 닮아가지고 윌리엄 호가스의 연작에서 그런 사회 고발적인 풍속화에 대해서 눈이 띄어 있고 피트 브루에라고 보시에서 이 피를 받고 있는 앙소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가 실검 되죠? 그죠? 자, 그럼 그때의 1890년도 제가 잠깐 그랬잖아요. 그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마티스 뭐 그래봐 나비파 고갱은 정신 못 차리고 저쪽에 타이티 가고 막 이런 시절에 보나르는 그냥 하다 보니까 나비는 뭐 이제 끝났잖아. 나비파도 1900년대 이후부터는 안 해요. 그럼 걔들은 뭐로 앵티미즘으로 가고 비아르도 보니까 그냥 뭐 패턴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그래도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펠릭스 바르통 나비파하고 폴 세르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했냐면 그림 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저기 뭐 스위스 아카데미라든지 이름도 비슷하게 줄리앙 아카데미처럼 학원을 차리네. 폴 세르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하튼 이때에 유일하게 그림이 회화에 이게 물길이 확 올라오는 게 벨기에라는 거예요. 벨기에하고 저쪽엔 독일. 그게 거의 3년. 그럼 네덜란드는 없어. 네덜란드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 요때 아시잖아. 네덜란드가 이때 누가 있었냐면 안톤 모베. 반 고흐가 그 공부할 때 1881년에서 83년 이때는 뭐 이때. 근데 벨기에는 돈이 많잖아요. 이때 벨기에가 돈이 많았어. 저쪽보다 네덜란드보다. 옥타브 하우스라는 사람이 20이네요. 렉스 20 하는 거 들어봤죠. 반 고흐가 생후에 붉은 포도밭에 뭐 이야기 그건 뭐 맞아요. 외젠 무슨 뭐 그 외젠 누구예요, 그죠? 그 있잖아, 저 그림 도자기 외전 복합. 그 누나가 무슨 뭐 그게 레스 20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옥타브 하우스라는 이 비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조직해. 이게 아방가드랬다. 젊은 벨기에의 주네 영 벨기우크를 만든 거예요. 잡지를. 그러니까 얘들은 준비하고 달라드는 거 있죠. 벨기에가 있단 말이에요. 한 방. 모든 미술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모든 미술 아니잖아요. 1905년도 정도 되어서 피카소가 뭐 큐비즘 해가 확 다시 뒤집어 엎었지만 그 전까지는 벨기에 제가 보면 1883년도에 만들어요. 이거를 92년까지 거의 10년 하다가 때려치우고 자유미학을 또 만들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언제? 93년부터 그러니까 세기 말 동안에 이 사람은 아방가드를 다 만들었어요. 옥타브 하우스가. 그래서 벨기에가 살아남. 그럼 벨기에가 그럼 끝나? 그걸로? 혹시 코브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요때 만들었던 자유미학이 자, 앙소르 그림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르누보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아르누보라는 것은 저쪽에 그 독일로 가면은 융겐스틸이라 그래가지고 클림트가 보면은 굉장히 아르누보적인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러니까 빈 섹션은 빈 분리판은 거의 아르누보에 가까워요. 그 그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지 오스트리안 익스프레셔니스트 게르스털, 코코 슈가 이런 사람들은 클림트를 취급을 안 해요. 이거예요. 그림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근데
표현주의로 봤을 때 그때는 다 표현주의였으니까. 왜? 빈 세세션, 그러니까 빈 분리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1892년도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뮌헨으로 갔다가 베를린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 라인이 세세션이라 그래가지고 분리파들이 있었던 그 독일계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독일. 그럼 뭐 이쪽에 있는 프랑스는 분리파가 없잖아요. 분리파 뭔 분리파예요? 야들은 분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 분리파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에밀 롤 때부터 시작해서 막 왔다 갔다. 그러고 이제 그 키르히네도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미네에 있는 분리파 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간딘스키하고 뭐 걔들도 왔다 갔다. 그렇지만 중심은 어디에서 항상 마티스가 중심을 잡고 있다. 항상 마티스는 중심이 항상 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있는 애가 베를린은 막스 리베이러만 하고 슬레보크트, 코린스 이런 사람들이 임프레셔니스트, 젊은 임프레셔니스트이기 때문에 늘 이쪽에 있는 임프레셔니스트를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 한다. 그러니까 베를린의 그림하고 미넨 그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럼 오스트리아는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얘들은 아르누보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누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 벨기에. 어디? 얘들이. 그래서 코브라라는 것은 나중에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인포르말, 파시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장 디비페 같이 요때 비슷하게 나왔던 그림의 그게 코브라가 코펜하겐, 벨기에 요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까지 쳐가지고 삼국에서 만들었던 전위적인 그림의 그룹을 코브라, 우리 이제 그 뱀 같은 걸 주로 앞에 약자를 따서 그래 코브라 보죠. 그게 기원이 어디 있느냐? 벨기에가 중심을 갖고 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브루셀에 이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림을 보면 휘황찬란한데 전부 다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요. 페르소나죠. 여기 안에 있는 페르소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 불만이 되어 있는 페르소나도 되어 있고 숨어 가지고 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페르소나들이 가면 속에서 숨어서 다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앙소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이미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카톨릭이라는 어떤 카톨릭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보수당이 들어오면서 뒤집어 엎었을 때에 카톨릭을 거의 어디로 보내느냐? 피트 브루엘처럼 저 구석탱이로 만들었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가운데 찔구만.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광면 하나씩 그려놨는데 얼핏 보면 안 보여요. 그렇죠? 노란 거 빼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어쨌든 굉장히 이게 비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가면을 씌운다는 건 비현실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환상적이고 굉장히 환영적인 그림은 맞아요. 광기가 작용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현실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 브루셀 도시가 있고 다 그냥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린 걸 노린 거죠. 뭐로 풍속화처럼. 자기가 그 당시에 레스 20에 들어갔어요. 이 그림을 이제 출품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안 돼. 너 내지 마. 그조차도 아방가드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앙소르를 싫어한다. 그럼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때 있었던 게 크노프 그림 중에서 뮤지션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사람도 뮤지션 그림이 그린 게 쇼팽 그림하고 그 사람은 다른 그림. 앙소르 그림은 피아노가 누가 치고 있고 이 사람은 그 피아노를 듣는 그게 굉장히 몰입해 있는 곡이 내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크노프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두 개를 보면 크노프하고 앙소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크노프는 그냥 말 그대로 상징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크노프의 그림 보이 딱 그거에 보고 근데 앙소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앙소르는 되게 기분 나빠해. 크노프에 대해서. 근데 크노프도 뭐 자랑스러운 벨기에 겐트 화가니까 그죠? 듀르머 같은 이런 그림 같은 거 좋은 거 많잖아. 여하튼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든 생각나는 사람이 브루헬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복닥복닥하게 그려요. 보쉬 그림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거는 환영적인 그림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볼게요.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면 브루헬까지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끊어버릴게요. 왜냐하면 8시 됐으니까 이제 8시 반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치더라고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분들이 이제 듣는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처음에는 바라봤다가 이제는 페르소나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죄송한데 이제 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때마다도 개를 방 안에서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 침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너 왜 그래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 왜 그래 큰일 나는 상황이 왔다. 딱 그거더라고요.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하는 그런 변화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 편성해서 탈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이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그렇게 무겁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지금 제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보쉬 그림이나 피트 브루헬 그림도 다 그런 거예요. 무겁게 보지 마라. 아주 즐겁게 가볍게 행복하게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보는 그 정도지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둬서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 자아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강의한 건 아니니까 너무 이래 막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무튼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슬라이드가 한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루헬 그림이 왜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네덜란드하고의 독립전쟁에서 이제 연도별로 쭉 나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브루헬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보쉬는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브루헬은 되게 자신이 있는데 보쉬는 자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이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제가 믿을 뿐이고 그 이상에 대한 것도 뭐 책을 그 네덜란드 책을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하나 찍어서 하나 보고 하나 찍어서 보니까 도저히 뭐 볼 자신도 없고 그게 별 내용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 대부분 내용이 도록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 어떤 그림을 누가 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펠리포 1세가 보쉬 그림을 샀고 이제 펠리포 2세가 브루헬 그림 사고 뭐 등등 이런 얘기 누구한테 팔려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하게 이제 나오는 것들 뭐 알레고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가 하나 건지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보쉬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피트 브루헬에 빗대어서 이제 그때 왔던 그런 내용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도 않고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하고 그 다음 주는 뭐 한다 그랬죠? 제가 자꾸 바로크 이놈 거 이거 기도레니하고 이놈 아니발레 이거 카라치는 언제 해야 될지 렘브란트하고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 렘브란트는 어디 가버렸고 렘브란트는 벌써 어디 가버렸어. 루벤스는 솔직히 말해 안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